그래요.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동서양 수학의 그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대포 소리와 함께하는 시작, 함수 1챕터 1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새로운 병기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자, 그 예로 일본을 들었습니다. 자, 예로부터 전쟁의 역사는 무수한 무기 개량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몇십 년 동안 걸쳐서 훈련시킨 그런 칼의 달인도 일주일 정도 배운 보통 사람의 총과 대포를 당하지 못했다. 그 예가 1575년 일본 나가시노성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다케다 가스요리에 숙달된 기마병 15,000명을 물리친 전투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사상자가 1만 6천 명, 전사자가 난 전투로 총을 가진 보병부대가 잘 훈련된 기마부대를 대파한 전투로 군사 전술의 변화를 가져온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철포, 대포는 1543년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다네가시마에 전래된 철포, 그걸 일본말로 대포라고, 철포를 대포로 읽는데, 이게 일본 열도에서는 100년간 지속된 전국시대를 마감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 철포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제1의 쇼군이 되었죠. 그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침내 일본의 전국시대를 마감시키고 일본을 통일하여 조선을 침략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어쨌든 이때 이 우수한 무기의 효력,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수학이 한몫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총을 조총이라 그랬는데, 이 조총이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조총이라 그랬는데, 이 임진왜란 일본군이 사용한 이 총이 이제 우리는 그걸 화승총이라고 불렀고, 그 하늘을 나는 새를 쏘아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는 총이라는 의미로 조총, 새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 총이라고 얘기했고, 일본 말로는 철포, 그 대포. 그래서 대포 없이 이제 전쟁에 나간다는 뜻으로 이제 무대포라는 우리말이 생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총과 비슷한 그런 개인 화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화력이 약했고, 화력보다도 더 약한 게, 우리가 그 총의 중요성을 그 당시에 모르고 칼과 활 의지해서 이 조총의 개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패전의 이유였죠. 자, 전쟁에는 왜 수학자가 필요했는가? 그 예로 이제 난공불락의 성벽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고대 전쟁에서 이제 근대 전쟁으로 발전하면서 기관총 한 대가 수십 명을 상대하고, 한 대의 특공기가 수천 명을 사상하고, 한 명의 유능한 스파이가 여러 개의 사단 병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원자폭탄에 이르러서는 한 발의 폭탄이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세상으로 전쟁이 바뀌어왔죠. 그래서 이런 매번 전쟁이, 고대부터 전쟁이 발발하면 이 별로 그런 일에 관심이 없던 수학자들도 그 작든 크든 전쟁에 동원되고, 또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 전쟁에 기여하기 위해서 참여하기를 자이건 타이건 강요받게 되지요. 그 예가 기원전 3세기에 아르키메데스는 로마군과의 싸움에서 투석기, 기증기, 일광 반사경 등을 발명해서 그 전력의 보탬이 되어줬고, 19세기에 영국 네이피어는 로마 교황과의 전쟁에서 화포, 전차, 연소경, 잠수함을 고안했으며, 19세기의 나폴레옹 시대에는 인류 수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인류 수학자들이 다양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50쪽 그 프랑스 수학에 대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20세기의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의 패트릭 블랙킷이 창설한 그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팀, 작전기획팀에서 전체 12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작전기획팀에는 수학 전공자가 4명이나 있었듯이, 모든 핵심적인 그런 분야의 그 전쟁에서는 수학 전공자들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자들의 무엇이 전쟁과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 공격과 수비가 결국은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 공격은 무기, 그 수비는 이 당시에는 성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최대 효과를 추구하다 보면 이제 매스매티컬 띵킹, 매스매티컬 파워가 필요하게 되죠. 가장 효과적으로 무기를 만들고 가장 효과적으로 수비를 하려면. 자, 이전에 국가 도시를 지키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전에는 이제 이 성이었죠. 만리장성도 결국은 수비용 성벽이었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성벽을 만들었고 시황제 때 확장하여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거의 완성되는 이런 만리장성이 이 가욕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산해관까지 이어졌었죠. 이것을 요즘 그 동북공정에서 이걸 쭉 늘려서 이쪽 이 만주에 있는 성까지 다 연결해서 그걸 만리장성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자기네 땅이었다고 이렇게 역사를 지금 왜곡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죠. 어쨌든 만리장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이라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성벽들이 이제 장안에 이제 이 만리장성, 또 카르타손 성곽에 세운 이 다락집, 프랑스 남부에, 또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데오도시우스 성벽, 이런 것 직접 가봤지만 정말 다 아주 특징이 있는 중요한 성벽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한번 봅시다. 오스만 제국과 군대. 오스만 제국의 멸망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현재 터키의 이제 전수도, 지금 대도시인 이스탄불은 서기 330년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당시 비잔티움을 제국의 수도로 하고 컨스탄티노플이라고 명명한 곳인데, 이게 이제 그 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제국을 동서로 나눠서 두 아들에게 상속해서 장자는 오스만 제국을, 차자는 서로마 제국을 이제 승계하게 됩니다. 이 컨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약 1000년간 번성하는데, 이게 이스탄불에 가보면 알겠지만 3면이 바다고 육지 쪽은 3층의 성벽, 아까 이걸 가준 아주 난공불락의 견고한 도시였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 때문에 이 컨스탄티노플은 몽골의 기마대, 또 서유럽의 중장비 군단, 또 튀르크의 인해 장술과 같은 당시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뎌내 왔던 것입니다. 높이는 높지만 두께가 두껍지 않은 이 컨스탄티노플 성벽의 구조는 사람과 말이 공격할 때는 강하게 그 기능을 발휘했지만 1453년 처음 경험한 이 오스만 튀르크군의 이 청동제 대포 공격에는 힘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서유럽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요충지가 동방, 터키족의 그 공격으로 함락되어 멸망한 후 다음과 같은 큰 변화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스만 튀르크족이 이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동방으로부터 강한 압력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는 활로가 막히니까 활로를 서쪽으로 개척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우수한 이슬람들이 지중해를 완전히 제패하게 되면서 서양 사람들이 저쪽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대서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고, 지중해를 포기하고, 또 우수한 그리스인과 로마인 학자들이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출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이제 그 문화적인 그런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그 이슬람교에 참패한 그런 기독교가 종교 혁명을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인간의 정신이 이제 그 종교에 속박되던 정신이 이제 자유를 맞게 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동방 문화가 그리고 동방의 문명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제2의 헬레니즘 문화로 발전하고, 대포라는 이 무기에 대한 연구가 이 새로운 수학을 만들게 됩니다. 움직임의 수학, 동의 수학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중심지가 됐던 터키 역사를 보면 이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이 터키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었는데 6세기에는 이제 알타이 산맥
방면에서 대제국을 구축하고 서방으로 진출했으며 11세기에 이슬람 교주 셀주크에서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13세기에 이제 이슬람 교주 오스만 제국을 건립하여 14세기부터는 이제 오스만 제국을 침략하기 시작하여 이제 비잔틴 제국 지금 비잔틴 제국을 이제 1453년에 멸망시키고 1923년에는 이제 공화국이 수립되어 이스탄불을 수도로 터키 공화국이 성립되었죠. 지금은 앵카라가 이제 수도고 이 터키 군들이 행진하는 모습, 다리를 십자로 탁 벌리면서 하는 모습들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가장 그 위력적이고 또 무서워했던 그런 군인들입니다. 여기에 대포 공장, 토스카 대포 공장의 유적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이스탄불의 그 모습이고 이게 성격입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복사, 컨트롤. 이 모습을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그 이스탄불의 모습이에요. 터키. 이게 바로 그 아까 성곽 아래에 있는 성벽이고 이게 아까 그 해안 모습이고 이게 그 도시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터키 이스탄불의 모습이에요. 학회 때 찍은 사진인데 그 주소에 가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대포에서 움직임의 수학이 탄생하다. 대포는 성벽뿐만 아니라 벌써 시간이 다 된 건가? 아니죠. 대포는 성벽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와 수학도 파괴했다. 당시는 수학계에도 1000년 이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논의 이제 파라독스가 그 예인데 아킬레스와 거북이, 절반의 역설, 또 화살의 역설, 스타디움의 역설 뭐 이런 얘기 들었죠? 아킬레스 거북이가 늦게 출발하는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늦게 쏜 화살은 날아가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얘기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그냥 파라독스라고 하고 묻어두고 1000년 이상을 지낸 거예요. 이 모두가 그 당시의 수학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애매한 문제들이었는데 이 플라톤은 수학을 공부하며 생각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고 그냥 모순을 순화시키는 학문을 이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즉 논리의 구성상 파라독스를 무한, 연속, 분할, 운동, 변화, 시간 등은 이후 17세기의 첫 번째 새 발상의 수학 시대까지는 그런 것을 논란을 피해가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수학계에서는 이 모순을 조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을 한순간 정지시켜서 파악하기 쉽게 그러고 불편하거나 역설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서 그런 상황이나 현상을 조사하면서 발전해 왔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 좁은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시대가 왔고 그것이 바로 대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 파라독스 몇 가지 예를 들면 출발 지점이 앞쪽에 있는 거북이를 쫓아가는 아킬레스는 느린 거북이를 영원히 추월하지 못한다. 이유 옛날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고 있죠? 또 화살은 매 순간 공간에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한 예를 내가 찾아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프레지에서 자, 누가 만들었던가? 자, 이걸 전체 화면으로 보죠. 자, 제논의 파라독스에 대한 얘기들인데, 제논의 역설. 자,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프레지를 만든 거예요. 제논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논의 4대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며, 이렇게 논리적으로, 파라독스의 의미가, 파라독스의 정의에 대한 보충 설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정주를 한다면 10m 앞에 거북이가 먼저 출발했고 아킬레스의 속도는 2배고 자 그러면 아킬레스가 얼마큼 왔을 때는 거북이는 더 앞에 가 있을 거고 또 그 사람이 또 더 앞에 와 있을 때는 더 앞으로 가 있을 거고 해서 영원히 이제 그 앞을 넘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새로운 수학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결국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전체 길이가 얼마고
그리고 어떤 속도로 가기 때문에 몇 분 후에는 어디까지 가 있을 거고 그동안 거북이는 여기까지 못 지나간다 하는 그 함수로 이제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추월하게 된다고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무한 등비급수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새로운 수학들 화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분 역설에서 마찬가지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설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수학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위와 같이 멈춤과 움직임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 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와 비례 멈춤인 순간에 또 움직일 때 방정식과 함수 확대 축소가 변환으로 그리고 이전에가 예를 들어 사진들의 모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 영화 같은 그런 시대 그런 걸 다루는 시대로 바뀐 거죠. 자, 어떻게 이게 변해왔는지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보면 일반적으로 미분학과 적분학을 하나로 묶어서 미적분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교과서에는 미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역연산을 적분이라 그래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 두 주제를 같은 선상에 취급하지만 실제로 수학사에서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수학사에서 보면 두 개념의 발전 사이에는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적분은 2000년 전에 나오고 미분은 2000년 후에 나온 개념입니다. 적분이란 개념은 미분이란 개념은 개념이 나온 2000년 후에 지금 거꾸로 가리키고 있지만 넓이를 구하는 구적법 문제로 탄생해서 오랫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이제 미분을 만나게 돼서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된 거예요. 에우독소스가 적진법이라는 개념을 시작했고 케플러가 단책법이라는 무한 수량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으며 페르마가 이제 구적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16세기의 카발리에르가 이제 무한소 기하라는 개념을 또 월리스가 영국의 이제 미적분학을 실제 시작하게 하는 이제 무한소 대수를 이것이 이제 17세기에 비로소 이제 미적분학으로 탄생하게 되죠. 자, 미적분학.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적분학. 스토리. 미적분학의 개념. 이게 이 주소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스토리로 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적분학 전체에 대한 개념인데 뭐 펀더멘탈 캘큘러스, 뭐 데리버티브, 뭐 리미트, 뭐 그린스 정리, 뭐 등등. 뭐 멀티플리네거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멀티플리네거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런 것이죠. 이렇게 발전해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이제 사실 계산 박스까지 같이 뜨게 해놨는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던 이런 그림들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지 제가 이중적분을 하는 것은 요 구간 안에서의 이중적분을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구간 위에서의 요 구간 위에서 요 함수의 이중적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 함수에서 이런 적분을 하는 거고 실제 이걸 계산을 하는 걸 보면 스톡스 정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설명도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풀게 되는데 실제로 요 함수를 삼중 적분을 하는 거지. 인사이드 오브 실린더 안에서 그 XY 플레인 요 실린더 안에서 원통이죠. 안에서 요런 그 내부에 있는 요런 함수, 즉 요거를 지금 적분하는 거라고요. 요거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그런 적분이죠. 실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확대 축소도 되고 돌려볼 수도 있죠. 이거를 실제 계산하면 실제 계산을 하면 먼저 함수를 정의하고 코디네이트를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를 가지고 스톡스 정리에 맞춰서 그 계산할 도구들을 구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적분을 하면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선적분한 이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책에 있는 문제들, 그 우리가 쓰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코딩화해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매스 앤 코딩을 필수로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운 그 수학적 1학년 때 미적분학 배웠잖아요. 스톡스 정리도 배우고 그린스 정리도 배우고 트리플 인테그랄도 배우고 펀더멘탈 티어리 오브 캘큘러스도 배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런 파이썬 기반의 코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여러분들이 손안에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스마트폰에서 이거 지금 다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컴퓨테이션 할 수 있죠. 이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졸업생들은 여기까지 전까지 배우고 갔다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인재는 그 이전의 졸업생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하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제일 앞에만 한번 볼까? 제1문 1장 함수 캘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뭐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거 배웠었죠.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그래핑 캘큘레이터로 하고 그랬던 거죠. 소프트웨어 깔아서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3차 함수, 뭐 파워 펑션,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탄젠트. 예를 들어 이 탄젠트가 아니라 아크 탄젠트는 어떤가? 아크 탄젠트는 어떤가? 이게 만약에 시컨트면 어떻고, 이게 사인이면 어떻고, 코사인이면 어떻고. 이게 2파이에서 4파이가 아니라 만약 2파이에서 2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4파이에서 8파이면 어떤가?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다 어디서? 스마트폰 안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모바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TI 캘큘레이터고 다 공대에서 그 계산할 때 공학수학 할 때 지금도 그 그래핑 캘큘레이터 써요? 그래핑 캘큘레이터 써요? 요새는 안 써요. 요새는 그냥 그 예부로 다 처리하죠. 뭘로 해요? 공대에서는 전에는 필수적으로 사게 했는데 어떤 도구를 써요? 요새는 도구 따로 안 써요? 그냥 소프트웨어로 해요? 컴퓨터로 하고. 지금은 보통 스마트폰 예부로 몇 불이면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서 다 교체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 필요도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인스톨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스마트폰에서 웹에 연결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하는 인재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어쨌든 뭐 초월함수고.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중학생도 지금 간단한 거 하나만 알면 그러면 아무것든지 다 고칠 수 있죠. 이 코드 보면 간단하죠. 로그 함수는 여기에 함수를 이 x to the 파이라는 함수를 그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것든지 바꿔주면 아무것든지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x의 제곱을 주면 x의 제곱이 될 거고 x의 세제곱을 주면 세제곱을 줄 거고 아무것든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가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코딩을 꼭 필수로 하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그걸 다 사서 할 필요가 없는 시대. 자, 어쨌든 이런 그 적분법은 이와 같이 이제 오랜 과정을 거쳐서 16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 탈타니아에게 탄도 이론에 시작해서 이제 접선법 연구로 바뀌었다. 이 접선법이 이제 미분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무한의 철이었고 수렴과 극한이란 그러니까 리미트 개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 미분과 적분을 학문으로 완성한 것이 17세기 독일의 라이프니츠 그리고 영국의 뉴턴이에요.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각각 미적분의 아이디어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제 캘큘러스 워가 생겼던 것이죠. 장폴 사르트르 프랑스에는 1939년 북프랑스 낭시의 포병연대 관측반에 배속돼 기구를 올려서 탄도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들을 하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됐었어요. 문학자가 전쟁에 동원됐었고 여기서도 결국 탄도 계산에 관련된 일을 했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 오다 노부나가와 함께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무라이
사카모토 료마는 서양 포술의 전문가로 탄도 계산에 유능하여 설계도를 그렸던 사람이에요. 675년 동안 계속되던 봉건 시대가 이런 사람들의 기여로 끝났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중앙 집권적인 근대 국가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이런 수학자, 기술자가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원을 피자를 잘라서 쭉 늘어놓는 거, 이거를 무한 작게 하면 이제 이 사각형 면적을 구하는 것 같은 시간이 된다. 이 시간을 여기 기울기가 이랬던 것을 시간을 쭉 줄이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생각하는, 즉 순간에서의 수학,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에 대한 수학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미분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연령과 체력의 비례, 이 비례를 표현하는 함수가 나오게 된 거고, 또 뭐 허리띠의 길이가 이렇게 좀 길어졌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여기에 허리띠의 길이가 6.5cm 길었다면 허리의 두께는 몇 cm 늘어났을까? 이런 이제 문제들을 푸는 것들이 이제 이런 수학들 하는 게 시작됐고, 상황을 함수로 표현해서 뭐 연령과 체력은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 됐고, 뭐 비만도 뭐 이런 거, 신장 체중, 비례와 미술, 비례와 비율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등등 이런 다양한 그 전에 생각하지 않던 수학들, 또 이런 이탈리아에서 그런 수학이 탄생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 뭐 건축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새로운 분야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한 답. 어떤 패션 모델은 허리 둘레가 55cm고 엉덩이 둘레가 85cm로 둘레 길이에 30cm의 차이가 있는데 두 곳의 두께의 차이는 몇 cm가 될까? 이거를 누가 김군이 한번 답을 줘볼까? 지금 곤이 자고 있는 김군이 이 문제에 답 한번 구해봐요. 응? 숙제야? 그래요. 자, 거기까지 했네. 자, 요게 이제 1챕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오늘 배운 내용 지금 남은 시간에 요약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Q&A 좀 질문하도록 하세요.